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한 주 주식시장 좋았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 때문이었는데, 자,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을 분위기죠.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불어온 분위기. 그러나 이렇게 좋을 때 항상 대비하는 게 좋죠. 자,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우리 제목 아크발, 대체 무슨 위험이 있길래 제목을 이렇게 뽑았을까? 우리 토마스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거침이 없다. 뭐 이외에 다른 표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을 발표해서 그 기업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은 거의 상승하지 않습니다. 상승하더라도 약간 상승하고.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그 실적 발표에 반응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연일 오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 어닝 시즌이 이제 바로 이번 전주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빅뱅크들을 이제 필두로 해갖고 이제 어닝이 이제 개막이 됐는데, 실제 까보니까 그 빅뱅크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훌쩍 넘게 잘 나왔어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나왔는데,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해당 그 주식은 이미 예전부터 그런 실적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하락을 하고, 이제 그런, 사실 이 미국이라는 그 금융시장 안에서는 이 뱅크들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 금융 그 패권으로 먹고 살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뱅크들의 이 어닝 성적, 이것은 즉 미국의 그 경제 그 건강성, 이거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뱅크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미국의 경제가 아주 건강하다는 그런 징조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의 지금 부동산 붐이 엄청나요. 특히 건축, 빌딩, 하여튼 건축에 관한 그 붐이 지금 엄청난데, 그 주택 착공수라든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갖고, 그래서 건축 자재에 파는 이제 홈디포 대표적으로, 주가는 진짜 완전히 그냥 거의 70도 각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각종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플랜도 이제 발표하고 이래갖고, 건설, 건축, 이런 쪽으로 지금 아주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원자재 같은 거, 산업 원자재도 그렇고, 건축에 대한 원자재,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건설에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증시를 이제 끌어올리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개별 주식이 이렇게 상승하는 걸 우리가 찾기가 좀 힘든 시점인데, 지수는 팡팡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다우존스, S&P, 이제 스몰캡만 이제 러셀 지수만 못 올라가고 있고, 그 나머지 3대 지수는 맨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테크니컬하게 이제 좀 분석하는 스타일인데, S&P가 이제 4,150 정도에서 좀 멈칫하지 않을까, 거기를 단기 고점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갖고 있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포모라고 그러잖아요. 이 상승장에서 혼자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해갖고 지금 유동성은 지금 넘쳐나고 있고, 지금 돈은 갈 데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포모 현상으로 해갖고 증시를 더 밀어 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웬만한 기업들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즉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 이게 지난주 소매 매출, 리테일 세일즈 그 3월 소매 매출로도 그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3월 소매 매출의 이 증가세가 1월달, 그 다음에 3월달 연이어 두 번씩 뿌려진 정부 지원금 때문이었고, 이 지원금의 거의 40% 가까이가 저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4월달, 5월달에도 이렇게 연속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월가에서 있거든요. 네. 선생님 생각. 사실은 지난 한 주 미국의 그 경제 지표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좋게 나왔잖아요. 예. 그렇게 좋게 나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가 이렇게 스트리밍한 파면은 그 국채 금리가 비례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난 한 주 깜짝 놀랄 만큼 잘 나온 그 경제 지표들에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은 3월에 소매 판매라든가 모든 그 경제 지표들이 그 일시적으로 뿌렸던 그 $1,400 스티뮬러스 그 체크, 그런 것에 의해서 일시적인 어떤 그 소비 패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투심들은 그러면 3월 지표는 그대로 두고 4월이나 5월에도 연속성이 이어질 것인가를 지켜보겠다. 이제 그런 심리가 반영된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특히 이제 국채 금리를 갖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진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작년 3월 달에는 그 미국 경제 뭐 전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지하 5층으로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겨우 지상 1층으로 올라오니까 층수로는 6층이나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렇지만은 그 전에 해서 보면 겨우 1층뿐이 안 올라왔죠. 우리가 이거를 기저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베이스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단지 거기에 의한 그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매 판매 이런 경제 지표들은 4월 달까지도 한 번 더 보자. 이제 이런 심리가 배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난주 소매 매출뿐만 아니라 실업수당, 주간 실업수당 잡리스 클레임이 57만 건으로 이제 처음으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60만 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발표 나왔으면 채권 금리가 춤을 춰야 됐거든요. 근데 채권 금리가 목요일에는 마이너스 4.8%, 약 5%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만기 채권과 2년 만기 채권의 스프레드 차이를 이제 장기적인 미국 경제의 이 성장 이 가능성을 보는데 이게 4월 초에 1.6% 가까이 벌어졌다가 스티프닝 됐다가 최근에는 계속 줄어들어서 1.43%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채권금리 5% 하락을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4월, 5월에도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이 채권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런 면도 있지만은 사실 그 목요일 날 채권금리 하락은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대단히 과도한 그 반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갖고 진짜 몇 시간 동안 이게 왜 이럴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이제 뉴스 분석 기사 찾아 돌아다니고 또 월가에서도 여전히 이게 이제 의문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소매 판매가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9.8%인가 이제 상향으로 나왔죠. 예.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왜 이렇게 약간 떨어진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거의 폭락 수준으로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세계 이제 투자 세계에서는 이제 이 글루 이 단서를 찾기 위해서 네. 이제 동분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당시에는 진짜 완전 혼란이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이제 하루 뒤에 이제 이제 윤곽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보면은 그 일본 투자자들이 네. 자기들 회계 연도 말 안에 해외 자산을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매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이제 올라갔죠. 그러다가 회계 연도가 지나면서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다시 매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4월 달에 들어와서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 하향세로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목요일 날에 이제 그 소매 판매 예상을 훌쩍 넘는 그런 게 왔는데 아까 우리가 언급했듯이 이것이 4월 달이나 5월 달에도 연속이 될지 좀 더 두고 봐야겠다는 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던 그 참에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다가 경제 제재를 발표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일본의 그 투자자들이 국채 매입을 다시 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에 있다가 마침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 안전자산 선호감 이것이 일시에 작동이 되고 거기에 놀란 헤지펀드들이 국채금리 상승에 이제 베팅했어요. 누구든지 목요일날 아침 이게 잘 나올 것이다.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국채금리 상승에다 베팅했던 헤지펀드들이 놀라서 화들짝 쇼커버링 했었다. 이것이 전체적인 윤곽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난주 보면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일에 만기일 직전까지 많이 올랐으면 하락으로, 반대로 많이 내렸으면 상승으로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면 그냥 만기 전에도 오르고 후에도 오른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선물 옵션 그 만기일은 이제 그 분기마다 있는 거하고 이제 매달 있는 거하고 이제 두 가지잖아요, 보통. 근데 그 분기마다 있는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은 상당히 그 변동성이 커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만슬리로 있는 선물 옵션 만기는 영향력이 조금 작은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에 적어도 뭐 큰 폭은 아니지라도 그 수익 챙기려고 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낌새도 없었고 오히려 증시는 이제 상승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 경제 증시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예. 이게 한마디로 이제 골딜락스라고 그러거든요. 예. 연준은 경기 부양책 정책을 계속 쓰고 있고 바이든 정부는 계속 유동성 장세 퍼붓고 있고 국채 금리도 안정세에 돼 있고 모든 환경이 지금 이제 경제나 증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심리 거기다가 이제 포모 이 많은 엄청난 유동성 또 손에 캐시를 쥐고 있는 입장에서 이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포모도 이제 이런 달리는 기차에 내가 혼자 못하고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심리.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은 그냥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지나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속도가 이미 붙어 있어서 더 빨라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달리는 기차도 정차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만약에 정차하거나 멈춘다면 어떤 실마리,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가속도가 좀 주춤하게 될까요? 지금 S&P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좀 롱텀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그 RSI Relative Strength Index가 얼마인가 이제 그거를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S&P 같은 경우는 74예요. 보통 70 이상이면 이제 과매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몸을 사리는 좀 방어적으로 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70에서 돈을 빼죠. 빼는데
지금 74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무슨 조그마한 악재라도 나타나면은 RSI 적어도 70까지는 뚝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장중에 그 지수 변화를 보면은 5포인트만 떨어져도 바로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틈이 나면은 그냥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 지난 한 주 동안의 그 미국 증시의 그 돈 자금 유입 상황 거기도 보니까 채권 자금, 기업 반대 자금 그쪽에서는 아웃플로우 좀 일부 빠져나가는데 증시 그 주식 위험자산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플로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증시가 고점인 상태에서도 계속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당장은 뭐 악재가 전혀 안 보여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사실 증시에서 가장 큰 악재는 고평가된 이제 하이 밸류에이션 이게 이제 가장 큰 악재로 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큰 손들이 그 기관들이 여기서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 할 때 수익 챙기기 프로핏 테이킹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순간 짧은 시간 이제 큰 하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가장 상당히 조심스러운 지금 장세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 지금 따라가기도 그래서 아무리 그 개별 주식을 아무리 살펴봐도 진짜 마음 놓고 들어갈 만한 개별 주식은 거의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오로지 이제 조금 믿을 만한 거는 지수 ETF 그쪽인데 하여튼 지금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 근데 오늘 그 UBS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5% 추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그 RSI 70을 넘어가고 버블이 생기면은 한꺼번에 푹 터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최근도 보면은 하여튼 상승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고 대단히 위험한 지역으로 진짜 눈탱이 밤탱이 될 수도 있는 그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거침없이 상승하면 사실 현재 장세를 신규 진입자의 장세가 아니라 보유자의 장세라고 봐야 되잖아요. 보유자는 조금씩 조금씩 팔아가면서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인간이 원래 그게 어렵습니다. 올라갈 때는 더 따라가고 싶은 게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 주식에 함부로 진입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40% 정도의 현금 비율을 이제 보관한 채 나머지만 갖고 조금 방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주식시장도 뭐 급상승을 하고 그 이유가 미국 경제 지표가 워낙 좋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일종의 베이스먼트인데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으면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달러는 계속 약세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미국 달러화는 그 미국 국채 수익률 여기에 거의 이제 반영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라는 것은 결국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 증시가 지금 최근처럼 강한 상승세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달러 약세가 여러 번 그 사이클이 있었죠. 그 바이든 정권 이래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금, 은, 금광 이것이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번 2, 3주 전인가 상승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금값이 지금 계속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다. 추세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금은광주 그 XAU가 올라가는 걸 볼 때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차트 분석할 때 그 추세선을 따라가면서 양쪽에 선을 긋는 그 추세 채널, 예. 그거를 이제 보잖아요. 근데 네. 지난 수요일 날 아침인가 그 채널 상단까지 왔다가 목요일 날 이 소매 판매 그것이 잘 나오고 국채 금리가 팍 내려가는 그날, 그렇죠. 그 순간부터 지속적인 하락 채널 그 상단에서 바로 브레이크 아웃하면서 튀어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은 금광 이것은 지금 현재 달러 약세에 지금 분명히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대세 상승의 금, 은, 금광 그거는 아니지만은 예. 미니 랠리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의 방향에 따라 달러와 인덱스도 그다음에 금값, 은 가격까지도 같은 그러니까 반대의 흐름이죠.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네네. 오르면 달러와는 강세고 금은 광주, 금은 시세는 내려가고 반대일 경우는 올라가는 그 흐름대로 지금 네네. 이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시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위험자산, 안전자산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위험자산은 지금 뭐 엄청 지금 고공행진해갖고 사실은 여기서 진짜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집 위험자산에다가 대거 자금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는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국채 가격 거기도 돈이 들어오고 금, 은 이거 상대적으로 지금 안 올라가고 지금 싸게 보이잖아요. 예. 예,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유틸리티 섹터라고 있거든요. 예, 전기회사, 가스회사. 예. 그 유틸리티 섹터가 상당히 지금 그 디펜시브한 그렇죠. 섹터인데 네. 지금 위험자산은 같이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험자산이 너무 지금 밸류가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진짜 하락장에서 들어가야 할 금은 금광 국채 가격 유틸리티 이쪽으로 또 돈이 몰려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첨언을 하면, 유틸리티가 뭐냐, 그러면, 전기, 통신처럼 경기 상황에 상관없이 매출이 일정하게 보장되어 있는 일종의 사회 간접 자본 형태의 이 업종을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을 대표적인 게 통신, 그 다음에 발전소, 한국전력 같은 전기업, 이런 것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평상시보다는 주가가 하락할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안전자산의 의미로 주식에서 올라가는 섹터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 유틸리티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좀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혹시 주가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일종의 주식시장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격인 유틸리티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안 될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자산 쪽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용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채 가격, 금은 금광, 유틸리티 이렇게 해지용으로 지금 돈이 그쪽으로 일부. 예. 그래서 하여튼 그쪽 그 주가들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 네, 맞습니다. 결국은 내가 현금이 있는데 주식을 사고 싶어 이러면 웬만하면 좀 참아내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일종의 주식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 쪽인 유틸리티에 좀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보유자라면은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계속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이익을 조금씩 실현하면서 현금 비중을 관리해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잠깐 개별 종목들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특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일종의 이제 서학개미라는 용어로 말씀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퀀텀스케이프였습니다. 어차피 전기차가 대세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대세인 상황에서
배터리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중요한 재료죠.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 수급도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중요한 일종의 제품인데, 이 퀀텀 스케이프라고 전구체 배터리에 상당히 앞서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나스닥 그 스펙 상장을 했던 퀀텀 스케이프 목요일날 마이너스 12%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저게 나왔죠.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퀀텀 스케이프는 공식적으로 걔네들은 돈 벌려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월가에서는 이 리포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월가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퀀텀 스케이프 여기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퀀텀 스케이프의 그 전기차 배터리 그 기술, 이것은 상당히 그 혁신적이고 남들보다 앞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론적으로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 생산에 들어가서 대량 생산되기까지는 2025년 이후라야지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전기차와 그 전기차 배터리 그 분야에서는 지금 기술 경쟁이 엄청 격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하룻밤 자고 나면은 어느 전기차 회사에서 이런 기술을 채택했다. 또 어느 회사에서는 이런 배터리 기술을 채택했다. 계속적으로 지금 진전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전기차 배터리에서 한번 차징 후에 한번 그 충전 후에 1회 충전에 500km를 간다. 뭐 누구는 600km 간다. 누구 700km 간다. 이것이 상당히 그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500km냐 700km나 1000km나 누가 뭐 그런 해도 주가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그 이론적으로 1회 충전당 1000km 이상을 가는 배터리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나왔기 때문에 사실 1회 충전에 해서 1000km 이상 가면은 1000km나 2000km나 3000km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주가에 호재로 반응할 만한 그런 소재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네. 거의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죠? 1000km 이상 가면은. 그 다음에 이 전기차에서 이제 배터리의 그 가격 그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높아갖고 전 세계에서 배터리 기술에 대한 경쟁이, 불꽃 튀게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조금 소형 개발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자기들은 이제 자체 배터리 개발 생산하겠다고 이제 나선 거예요. 네. 테슬라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GM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해갖고 자체 배터리 생산 들어가겠다고 지금 발표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판도 자체가 대형 회사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퀀텀 스케이프의 2025년 이후에 그 뭐 이론적으로 뭐 그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2025년 가면은 퀀텀 스케이프보다도 더 좋은 배터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5년이라는 먼 옛날 훗날의 주가에 이제 반응하기보다는 당장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그 진전 속도, 그다음 GM, 폭스바겐 이런 대형 기업들이 끌고 나가고 있는 거기에 더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월가의 모든 분석들은 퀀텀 스케이프 여기는 이제 한물 같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전기차도 사실 초기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선두주자로 이제 치고 나갔고 그 아래로 뭐 니콜라니 뭐 위혹스니 뭐 많잖아요. 예, 뭐 소형 니오 뭐 엑스팽 뭐 이런 게 소형 전기차에서 이제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 분야의 추세는 뭐냐면은 기존의 대형 업체들
전기차로 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GM,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솔린 엔진에서 전기차를 급속 지금 변환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GM 같이 1년에 연산 600만 대씩 생산하던 회사가 그 생산 캐퍼시티, 그 노하우, 축적된 노하우 갖고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는 중국의 니오 같은 거 뭐 1년에 5만 대 팔고 있는 그런 회사. 아직 만들지도 않고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 출시하겠다는 루시드 같은 네. 그런 회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GM 같은 그런 대형 회사의 주가가 지금 59달러인데 지금 루시드 최근에 뭐 몇 달 전만 해도 뭐 50달러, 60달러 하다가 네. 지금은 뭐 20달러까지 떨어졌지만은 제가 볼 때는 루시드 여전히 비싼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이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 기술 경쟁으로 인해 갖고 판도가 변하고 있는데 그 판도 변화를 못 읽고 옛날 추억에 잠겨 갖고 계속 그쪽에다가 물타기 계속 하는 거예요. 퀀텀 스케이프도 물타기 계속 할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니콜라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니콜라도 아마 아직도 물타기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루시드도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도 계속 거기다 물타기 하고 이 배럴이 뭐 이런 전기차 소형 전부 다 그렇게 이제 끝없이 물타기해 나가고 있는데 그 대형 회사들마저도 뭐 GM이나 폭스바겐 뭐 테슬라마저도 지금은 현재 뭐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월가에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뭐 150달러, 200달러 보는 그 애널리스트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은 지금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그 초기 시절에 선두주자로서 꿈을 싣고 가는 회사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 폭스바겐, GM, 포드, 일본 도요타, 한국 현대 이런 대형 메이저들하고 박터지게 경쟁하는 그런 시점에 오면은 지금 테슬라를 할지라도 가격 경쟁이 붙어갖고 계속 차 가격을 내려준다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전기차 꿈을 싣고 가는 이 회사마저도 지금 현재 내연기관이 그 메이저들이 갖고 있는 수익률 그 이상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는 150달러, 200달러가 적정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전기차 지금 그 소형 전기차들이 지금 아직도 지금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 최고점에서는 뭐 반토막 났지만은 제가 볼 땐 여전히 비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회사들이 소량으로 생산하는 거는 많은 투자가들이 호기심을 끌 수 있지만은 이 대형 회사들하고 대량 생산해서 경쟁이 붙었을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가격 경쟁에서. 결국 루시드 같은 경우도 올해 말에 뭐 첫 차를 출시한다고 하지만 지금 전기차 만들어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과연 이 대량 생산 업체, 그 체제를 갖고 있는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 자동차 제가 볼 때는 산업이라는 앞으로는 소형 전기차는 이제는 더 이상 집착을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든 앞에 배터리 산업이든 결국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즉, 네네, 맞습니다. 양적으로 팽창하다 보면 질적으로도 변이 드는 게 이게 자연현상이고, 그 다음에 크면 클수록 생산 단가도 낮춰질 뿐 아니라 기술 개발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퀀텀 스케이프 빌 게이츠가 투자했니 누가 투자했니 이 사람들 아직도 가지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다 팔았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그렇죠.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투자했다는 것에 의존해 버리면 깡통 찹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은 마시는 것이지 타는 게 아닙니다. 타야 되는 것은 추세입니다. 추세. 즉, 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최고점에서 가격이 반토막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이제 어떤 돌발성 호재 뉴스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예. 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 분야에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징조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시의 이 일종의 테마, 증시의 분위기, 자본이 좋아하는 흐름이 있는데 작년 말까지는 이렇게 미래의 희망, 가능성 위주의 그런 기업들의 돈이 몰려갔다면 올해는 그런 것보다는 현실에 기반한 그러니까 가치주의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한테 돈이 가고 있거든요. 즉 그렇죠. 시장이 네네. 그쪽을 좋아하고 있으면 옛날에 좋아했던 것은 빨리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자꾸 네네. 과거의 미련을 잡고 가면 계속 계좌는 녹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렇게 글을 남기지만은 이 분야에서 경쟁이 심하다 보면은 이 판세가 급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도 못 올라가고 빌빌거리고 있으면 그 경쟁에서 분명히 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반도체 업계에서도 퀄컴이 명성은 얼마나 대단해요. 예. 근데 퀄컴이 그 반도체 평균 그 SMH 평균 지수를 못 따라가요. 예. 이것은 제가 퀄컴 내부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누가 봐도 이거는 반도체 그 분야 그 섹터 안에서 다른 회사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그런 징조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모든 걸 반영합니다. 못 올라가는 이유는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죠. 네, 뭐 주가가 싸다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예. 주가는 펀더먼털과 현재 그 주변 환경을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 월가의 그 기관 투자가들 헤지펀드들은 전부 인공지능 컴퓨터를 옆으로 두고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분석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그 기계적 매매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퀄컴이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싸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싼 이유가 있으니까 예. 싼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퀀텀 스케이프하고 좀 약간은 결이 비슷한 쪽의 이야기인데 작년 말까지 가장 핫했던 게 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4총사 ETF였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지금 최근 3개월 동안은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들이 지수 상승에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 ETF들의 성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주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상장했는데 비트코인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상장하자마자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3총사가 대량으로 코인베이스를 매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갔지만 역시나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들은 그냥 다 하락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이들 ETF들이 미래의 성장성, 희망만 보고 투자한 그런 ETF였다면 최근에는 그런 쪽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이것과 이게 동일선상에서 해석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왕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코인베이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코인베이스가 이제 미국에서는 유일한 그 가상화폐 매매 회사 그 앱이거든요. 뭐 한국에는 거래소. 사실 가상화폐 매매하는 곳이 거래소가 많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는 코인베이스 하나뿐이 없어요. 네. 그 독점이죠, 이게. 저도 그 비트코인이 뭐 있어갖고,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매매하는데,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총 대금의 0.5%를 떼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0.03.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면서 첫날에, 뭐 400 몇 달러까지 찍었다가 지금 오늘 금요일에 보니까 330달러로 이제 끝났더라고요. 네. 그래도 코인베이스가 상장하자마자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하고 시총이 똑같아졌어요.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코인베이스의 그 연간 그 매출의 95%가 그 매매 수수료거든요. 네. 그래서, 0.5%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독점이기 때문에. 근데 코인베이스가 상장하자마자 미국
그 월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각 기존의 그 증권사 앱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가상화폐 매매로 지금 아, 급히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독점적인 코인베이스가 0.5% 그 수수료를 차지하던 게 결국은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네, 모든 네. 기존 증권사에서 전부 가상화폐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은 코인베이스가 더 이상 0.5%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 옛날을 우리가 이제 이거 주식 매매하던 그 TD 어메리트레이드, 이트레이드, 피델리티 뭐 여러 개 이제 네. 증권 앱을 보면은 옛날에는 한번 거래할 때 뭐 $7인가 차지했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증권사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근데 그 수수료 그 경쟁이 붙어갖고 이제는 다 무료 됐어요. 그렇죠. 다 공짜. 찰스 수학이 그걸 가지고 나왔었죠, 옛날에. 네. 네. 다 공짜예요, 지금. 네. 다 공짜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먼 이야기지만 코인베이스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그러면은 네네 그 아크 펀드가 네. 목요일 날 월가 그 데이터 보니까 $350밀리언 코인베이스를 매입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금요일 날 아크 펀드의 그 데이터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100밀리언 정도 더 추가 구입했어요. 코인베이스를. 그래서 아크 펀드 안에 지금 뭐 부동의 1위는 테슬라 그 다음에 네. 바이두, 텔레락, 유니티 있지만은 그 바로 밑에 코인베이스가 이제 비중이 크게 이제 차지한 거죠. 그러면은 아크 펀드는 그 기술 혁신주에만 이제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바이두 뭐 이런 그 두 개 회사의 그 급속한 그 주가 상승 여기에서 아크 펀드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었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테슬라도 거의 횡보하고 있고 바이두는 한 30% 지금 네. 급락해 있잖아요, 지금. 네. 이런 걸로 해갖고 이미 아크 펀드가 실적이 나쁜데 그래도 그 안에 보면 소형 그 혁신주도 지금도 계속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소형 그 혁신 기술주들은 지금 계속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아크 펀드도 계속 저조한 그 성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구조상. 그런데 만일에 이 코인베이스의 그 비중을 이렇게 크게 담았다가 만일 코인베이스가 진짜 급락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은 아크 펀드는 걷잡을 수 없이 몰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빌 황 씨의 그 네. 아케고스 펀드 몰락했던 것처럼 지금 월가에서는 이 아크 펀드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 투자금을 쥐고 있는 이 아크 펀드가 물론 뭐 빌 황 씨처럼 이게 레버리지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대탈출을 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 월가에 진짜 월가가 한번 뒤집힐 수 있는 대형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아크펀드에서 보면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아크펀드, 코인베이스 이런 게 이제 한국 분들 많이 이제 투자할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크의 대표적인 ETF가 아크 이노베이션인 아크K입니다. ARKK인데 지난 3일간만 봐도 지수가 거의 3일 동안 S&P 500 기준으로 3% 가까이 상승했는데 아크K는 지금 마이너스 4% 3일 동안 빠졌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ETF가 지수 성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대로 뒷걸음을 조금만 더 하면 돈이 순식간에 다 환매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증시 자체가 지금 거의 지금 올해 연중 최고점에 지금 거의 접근하고 있는데 만일 S&P가 4,300이라든지 뭐 그 정도에서만 고점을 찍고 대폭 크게 하락 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아크펀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많이 빠지겠죠.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적을 내고 있는 펀드가 지수가 크게 하락 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크펀드는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아크펀드 작년에 믿었어요. 왜냐? 테슬라하고 바이두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근데 올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크펀드도 지금 상당히 지금 관찰 대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악재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큰 잠재적인 악재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이나 이제 이 기관, 이제 일반 투자가들이 지금 조금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아크펀드 안에 이제 5개인가 6개의 종류가 있잖아요. 예. KK가 있고, F가 있고, W, G가 X,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펀드 이름은 다른데, 그 펀드의 주 종목은요, 테슬라, 바이두, 텔레다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코인베이스도 지금 보면은 펀드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무늬만 뭐 우리는 파이낸셜 그 다음에 로보틱 그 다음에 기술주 이렇게 아크펀드 종류가 나눠 있지만은 거기 안에 비중이 한 50%는 똑같은 놈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공 또 지금 항공 우주도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반은 이런 거에 상관없는 항공과 상관없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ARK 펀드 전체가 한 통속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많이 떨어졌다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앞에 토마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승하는데도 떨어지는 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안 좋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감안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46분인데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오늘도 마무리하시죠. 앞에서 설명 다 드렸지만 하여튼 지금은 극히 조심해야 할 상황. 지금 용감하게 지금 돈을 질러놓고 이러할 시기는 절대로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설령 그 지수들이 야금야금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여튼 극히 방어적으로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가 끝이고 대폭락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예. 적어도 올해 연중 최고치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모든 경제 증시 상황이 골드락스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고 또 다시 또 횡보할 수 있고 대폭락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대폭락하려면 그 신용 위험이 있어야죠. 전염병이나 네네. 진짜 부채를 못 막아서 다 파산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건 절대 나올 상황이 아니고,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슬쩍만 눌러도 바람이 약간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사다리 지금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누가 사다리 지나가다 살짝만 툭 건드려도 휘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원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무서움이 없어져서 레버리지 일으키고 덤벼들거든요. 이럴 때 슬쩍만 움직여도 사실 이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오늘도 약 거의 50분 가까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원래 좋을 때 조금씩 현금화해서 위험을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매에 집중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까먹죠. 즉 산을 보고 등산을 가는데 산속에 들어가다 보면 산은 보이지 않고 나무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씩 정신을 차려야 할 때 숲을 생각해야 나무도 거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 점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